부부도 맞벌이를 하면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다 주는데 이런 거 네가 해야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밖에서도 힘든데 안에서도 힘들어지는 거야. 분노한 지점이 바로 지적 수준이고, 수준을 높이려면. 안녕하세요, 김종원 작가입니다. 항상 보고 있는 책과 삶에 나와서 반갑고, 오늘도 좋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가장 고객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저 이혼할까요? 말까요? 이런 걸 많이 듣는데, 의외로 자기의 인생을 자기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생각하지 않고 생각당하는 사람들, 생각당하는 삶을 살다 보면 계속 명령을 받아야 돼. 명령을 수행하는 것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낭독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현재 나는 지금까지 쌓아온 마음의 합이다. 자신에게 축하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모두 내가 잘해서 얻은 결과라며, 공을 자신에게만 돌리는 사람도 있고, 함께 해준 이들 덕분이라고 말하며 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도 있다. 반대로 견디기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왜 하필 나야? 라고 말하며 마음이 거칠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나여야 했을까? 라고 되묻고,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준 사람들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 내 마음은 내가 선택한 태도로 채워진다. 마음이라는 스케치북에 지금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남 앞에서 화를 좀 자주 내는 사람들은 대체로 살펴보면 자기 안에 겸손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돼? 이 말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없을 땐 겸손하지 않나?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 자신에게 겸손해야 돼. 그러면 어디 가든지 겸손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 어떤 거냐면, 저는 이렇게 부부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부부도 맞벌이를 하면 밖에 나와서 수입이 있잖아요. 누가 더 집에서 힘을 많이 발휘할까요? 맞벌이 부부 중에 연봉이 높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커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다 주는데 이런 거 네가 해야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겸손이나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밖에서도 힘든데 안에서도 힘들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저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요. 만약에 맞벌이인데 내가 더 잘 나가, 배우자보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세상으로부터 선물을 더 많이 받아서 너보다 조금 더 나아지게 됐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배우자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너는 세상의 선물을 좀 덜 받았으니까 내가 줄게. 대신 세상이 안 준 선물 내가 줄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마음을 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겸손이고, 이거 감사의 개념이에요. 내가 이룬 모든 것은 내가 나한테 준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이런 기분값을 갖고 있으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운이 좀 더 좋았다, 선물을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으로 다가가면 그 집에서도, 가정에서, 아니면 소중한 사람들한테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왜 화를 내? 내가 더 많은 선물 받았는데 오히려 내가 더 잘해줘야 돼. 왜냐면 내가 이 사람 것까지 내가 다 받았으니까. 내가 예쁘게 말하고 다정하게 얘기하고 네가 더 많이 웃을 수 있게 배려할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화가 나고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한테 더 분노하게 된다면, 날 먼저 돌아보면서 내 안에 진짜 겸손이 있나? 내가 뭔가 이룰 때마다 감사하고 있나? 내가 이룬 것, 모든 것들이 진짜 내가 다 한 것들인가? 내가 이 주변에 날 도와주는 좋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1년 중에 가장 많이 신경 썼다고, 유튜브 촬영할 때. 왜냐하면 이 촬영은 지금 여러분은 저만 보고 있지만 저는 많은 사람을 보고 있거든요. 저는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출판사 직원 여기 계시고, PD님도 있고, 저희 직원도 많고, 출판사 직원 몇십 명, 여기 회사 직원 몇십 명 있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만 더 잘하면 많은 분들이 더 이익을 가져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혹시 잘하게 된다는 것은 이 많은 분들이 날 도와준 덕분이지 내가 잘나서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촬영할 때 불안하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보면 지금 불안한 틈이 있나? 불안한 새가 있나?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 시간에 그런 틈이 있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다 보면 그렇게 불안과 우울에 빠져서 살 틈을 다 지워버릴 수 있어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나한테 고마운 사람들, 날 도와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기에 바빠서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변 소중한 사람들한테 나쁜 얘기 하고 있다면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감사와 겸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이 순간이 되게 많아요. 매일 여러분들 위해서 쓴 글이 있는데, 제목은 아이들 하루 30분 이상 혼자 두어야 하는 이유.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에게는 하루 30분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이는 혼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색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림 그리기와 장난감 갖고 놀기. 아이가 혼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거기서 혼자 뭐해? 이리 와 라고 하면 아이는 바로 생각을 멈춘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생각은 너무
너무나 어려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려면 먼저 힘들고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무언가를 하는 게 힘들고 지루해야 아이는 비로소 그 상태를 멋지게 벗어나기 위해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은 그런 거룩한 과정을 통해 아이가 스스로 만든 창조의 공간인 셈이다. 아이가 혼자서 무언가를 몰입해서 하고 있다면 그저 지켜보며 그 공간을 빛내는 아이의 모습을 두 눈에 담기만 하면 된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아이는 저절로 강해진다. 그 시간을 믿고 기다리면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아이는 원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더 이상한 거다. 아이는 아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아이를 만들고 싶다면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두고 혼자 있을 때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믿고 기다리면 아이는 스스로 자기 생각을 깊고 다채롭게 뻗쳐서 자기 길을 알아가서 찾아갈 것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아이를 대하는 법. 아이가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에 가면 공부를 하는지 시간을 흘려보내는 건 아닌지 부모라면 누구나 괜히 마음이 흔들린다. 그 걱정은 의심이 아니라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럴 때 불안을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이 아이도 자기 방식으로 자신의 시간을 배우고 있구나. 내 눈앞에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이가 잘못 가고 있다고 단정하지 말자. 유연하게 생각해야 괜한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상황은 나아지는 게 아니다. 해석을 조금만 부드럽게 바꾸면 화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부모도 나라는 아이를 키우고 있죠.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든 이유는 나라는 아이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또 키워야 돼.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자기 삶을 살고 있고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삶을 키워야 되고 우리는 서로에게 늘 배우고 있고 우리는 서로에게 찾아온 귀한 손님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서로 너무 간섭하기보다는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돼요. 믿는 게 힘들어서 자꾸 들여다봐요. 들여다본다는 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려면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서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거를 근거로 여러분이 아이를 믿을 수 있게 돼요. 믿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무작정 믿음은 허언이에요. 분노한 지점이 바로 너의 지적 수준이고 반박한 지점에 너의 결핍이 있다. 이거 되게 악플이 많이 달릴 수 있는 네 줄인데 여러분이 내가 악플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 마음이 힘들 때 분노할 때 의식적으로 저는 하루에 좋아요를 한 100개 누르고 댓글 한 10개 이상 쓰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당장 너무 힘들다면 영상 보시면서 댓글을 쓰세요. 최대한 내가 쓰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댓글 다 쓴 다음에 여러분이 쓴 댓글에 스스로 좋아요 누르세요. 하트 누르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쓴 좋은 마음 댓글이 내 눈에 담기고 마음에 담겨요. 내가 더 행복해져요. 그리고 이제 그런 댓글이 모이면 그 영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 영상을 보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영상 다 본 다음에 댓글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이렇게 아름다운 댓글이 모여있는 영상이 있었네. 아, 영상에 있는 말보다 댓글이 더 아름답다. 나 댓글만 읽어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 이거 누가 만든 걸까요?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이 영상 볼 때 꼭 실천해 보세요. 다른 영상 볼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꽃밭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향기를 남기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한번 낭독해 볼게요. 나는 내 현실을 다시 해석할 수 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시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이런 말들은 실패를 설명하려는 마음에서 나온다. 하지만 그 설명이 내 행동을 멈춰 세운다면 다른 태도가 필요하다. 같은 현실이라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 자존심을 얻었고 사람을 잘못 만난 덕분에 사람 보는 눈을 길렀으며 시대가 쉽지 않아서 도전하는 태도를 배웠다. 나는 내 현실을 다시 해석할 수 있다.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삶은 더욱 탄탄해진다. 저는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재해석, 재정의. 세상은 어떤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고 정의했는데 난 내 삶에서 다시 정의할 수 있고 다시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아이의 사례를 소개해 볼게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중학생 아이인데 부모님이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근데 할머니가 이가 안 좋아서 틸리를 껴야 돼요. 그래서 이가 안 좋아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이 아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많이 너무 아팠는데 당시에 이 아이가 겨우겨우 독서실 다니고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독서실 다니고 있었는데 독서실에 있는 건물의 한 층에 치과가 있었어요. 하루는 이 아이가 치과 앞에서 서성이고 있던 것을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쟤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뭔가 할 말이 있나? 근데 이 아이가 딱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저희 할머니가 이가 안 좋아서 틀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잘 먹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제가 돈이 없는데 치과에 화장실 청소를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사정은 안 좋지만 그래도 쉽게 틀니를 공짜로 해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결정을 했어요. 왜 결정했냐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 이 아이는 그 모르는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해맑게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이 아이가 말을 걸기 전부터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또 이 아이는 어떨까? 이 아이는 사는 게 힘들어. 먹기도 힘들고 할머니는 틀니가 없어도 잘 먹지도 못하고 마음도 아프고 돈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그럼 감정을 돌보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운데 감정을 돌봤어요. 그 원인에 뭐가 있었을까? 저는 할머니가 분명히 자기의 말로써 이 아이의
나의 감정을 돌봐줬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저 할머니한테 많은 걸 배웠는데 하루는 할머니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할머니는 되게 항상 강하시고 모든 걸 다 이겨내시는데 혹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이겨낼 수 없는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한테 물어봤죠. 저도 지금 뭔가 일이 생겼는데 이겨낼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괜찮아. 늘 이길 필요 없어. 지는 것도 인생이야. 괜찮아. 만약에 꼭 이겨야 돼. 하다 보면 이길 수 있어. 버티는 사람이 승자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기억이 안 남았을 거야. 근데 지는 것도 이 결과 중에 하나야. 저도 괜찮아. 질 수도 있어. 그러면 저는 느끼게 됐죠. 상황이 주는 거에 나를 맡기지 말고 내가 얼마든지 재해석할 수 있다. 저도 괜찮다. 이기라고 세상은 이기라고 말하지만 나 저도 괜찮은데 이미 과정에서 충분히 기쁨을 맛봤으니까. 근데 이 아이도 아마 할머니한테 그런 언어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틀니를 하게 됐고 의사 선생님이 좋은 마음을 내서 틀니 해주고 나니까 이 아이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 이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도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감동을 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나한테 와서 물어봐. 그리고 문제일을 사주면서 인연을 이어갔는데 독서실이 없어지면서 인연이 끊어지게 됐어요. 세월이 흐른 뒤에 최근에 이 아이가 의사 선생님 찾아왔어요. 대학생이 돼서.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저 의대에 진학했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견뎌냈을까? 이걸 들으면서 왜 눈물이 나냐면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한쪽이 없거나 두 쪽이 없으면 살면서 계속 막혀요. 그럴 때 이 의사 선생님은 이 아이가 감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그게 저는 사람이 아름다운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의 결과를 보면서 뭐야 너니까 할 수 있었지 이런 게 아니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견뎌왔을까? 그걸 존경할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화도 안 내게 되고 그 과정을 볼 수 있으면서 배우는 게 더 많아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하는 말버릇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나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되냐면 내 불행의 강도를 계속 스스로 높이는 거야. 참고 있어 항상. 참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내게 돼. 두 번째는 웬만하면 내가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말 들으면 이 사람은 웬만하면 안 지나가려고 했구나. 화를 낼 기회를 포착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세 번째, 내가 원래 참을성이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 말에 여러분의 생각이 다 담겨 있어요. 참을성이 많다는 것은 참아야 할 게 많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지나칠 것들을 난 다 참아야 돼.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을 삶에서 지웠으면 좋겠어요. 감정은 긍정적 방향을 향해야 한다. 사실은 제가 좀 화가 많은 편이라서요. 스스로 자신이 화가 많은 편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으로 화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발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감정은 언제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긍정적인 방향을 향해야 좋다. 화가 많지만 좀 줄이고 있습니다. 요즘 좋은 것들만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감정은 결국 내 생각과 말을 따라간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감정을 유지하려면 거기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 근데 이렇게 화를 억제하고 자제하려면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인간은 가만히 두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조금만 나쁜 신호가 와도 부풀려서 절망에 빠진다. 기분에 너무 휩쓸리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니 의지를 갖고 최대한 좋은 생각을 해야 한다. 먼 미래는 잡히지 않으니 지금 여기를 바라보자. 오늘 할 일, 오늘 견딘 마음, 오늘 지나온 하루.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한 번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100번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마음에 향기로운 씨앗을 심자. 말씀드릴 사례가 있는데 코로나 시기 때 줌 온라인 수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제가 분노, 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오전 10시에 강의가 있어서 한 10분 전에 노트북 열고 세팅해놓고 커피를 딱 옆에 놓는 게 제 루틴이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딱 갖다 놓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툭 쳐서 실수로 노트북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쏟아졌어요. 노트북 짜증나. 강의 괜히 한다고 했는데 나쁜 마음이 막 드는데 이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거는 좋은 신호다. 내 자신한테 명령을 했어요. 이건 분명히 내 강의에 좋은 모멘텀이 될 것이다. 강의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김정훈 작가입니다. 여러분 졸릴 때 뭐 하세요? 커피 드시죠? 저 10분 전에 더 좋은 방법을 깨달았어요. 커피를 노트북에 양보하세요. 잠이 확 깨요. 이렇게 하면서 힘들고 열받고 이런 에피소드 될 수 있었는데 제가 마음에 좋은 신호를 줌으로써 콘텐츠로 활용하게 되면서 오히려 저한테 좋게 쌓였어요. 화가 났을 때 빨리 대처해야 되는데 3초 동안 3개의 질문을 자신한테 던지면 좋겠어. 첫 번째, 화를 내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두 번째, 화를 내면 난 무엇을 잃는가? 화를 내면 쌓이는 건 없어. 밝게 돼. 세 번째, 왜 나는 이런 상태에 누웠을까?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 3개를 빠르게 질문하다 보면 내가 화를 낼 필요가 없겠구나를 생각하면서 화가 말끔하게 지워져요. 여러분이 화가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시고 자신한테 좋은 말을 하면서 여러분 인생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다, 억압하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책을 유독 더 좋아하는 거는 이거 감정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돌보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억압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
돼야 돼가 아니고 너 괜찮아, 이대로 괜찮으니까 계속 쭉 가자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돌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이 책에 담겨 있거든요. 그 제가 유튜브 촬영할 때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면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나빠지면 촬영할 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무언가를 중요한 일이 할 게 있다면 그걸 하기 위해서 감정을 돌봐야 한다. 이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의 첫날을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분노하고 소리 지르는 삶을 멈춰야 하는 이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터뜨리는 행동이 좋지 않은 이유는 그 행동이 진짜 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분노라는 힘을 빌려 상황을 뒤집고 상대를 제어하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다면 소리를 높이기보다 차분하게 말로 전해야 한다. 분노라는 거친 감정의 힘에 계속 의지하면 어휘와 표현은 점점 메말라 수준이 낮아지고 결국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잊게 된다. 여기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채널이니까 물어볼게요. 책을 읽으면 인생이 바뀔까요?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이 되게 많아요. 나는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 근데 그런 영상을 보면 항상 달린 댓글이 있죠. 인생 절대 안 바뀐다. 책으로 바뀌지 않아. 근데 이 질문과 그 댓글 자체가 되게 불행해요. 왜냐하면 책을 읽고 인생이 안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인생은 뭘까요? 진짜 안 바뀐 사람이야. 읽었는데. 근데 반대로 영상을 만든 사람, 난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로 바뀐 사람이죠. 바뀐 사람이 있고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보면서 에이 그렇게 해봤자 안 되더라 하면서 비난의 대지 위에 서 있으면 결국 내가 공격만 하고 난 얻는 게 하나도 없어. 이해하려는 마음을 다가가면 아, 저 사람은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감정을 돌보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내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대부분 주어지는 환경이 비슷해요. 내가 그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근데 그 시각을 제대로 바라보려면 내 감정이 항상 평온해야 돼요. 흔들리는 배 위에서는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이 필사책을 쓴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필사를 하시면서 내 마음에 좋은 보약 같은 글을 쓰면서 날 점점 차분하게 만들고 그 상태로 일상에 나가서 집중해보자. 그런 마음을 제가 글을 썼습니다. 저도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글쓰기와 싸우는 게 아니고 내 글을 읽고 나서 악플을 쓰는 사람과 싸우는 거에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힘든 시간을 견디는 게 되게 힘든데 30년 썼지만 999개의 좋은 댓글을 읽어도 하나의 악플이 있으면 종이 생각하게 돼요. 이거는 누구도 필가 쓰고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남기는 나쁜 마음, 악플과 같은 버리고 싶은 마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이 이겨내려면 저는 글쓰기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글쓰기를 세 줄로 압축한 게 있는데 읽어볼게요.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면 일기가 된다. 하지만 남도 읽고 싶은 이야기를 쓰면 좋아요가 붙는다.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쓰면 공유가 된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담으면 브랜드가 된다. 제가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는 분노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힘든 마음 이런 것들 들 때가 있잖아요. 전 그럴 때 그 마음을 그대로 글로 써요. 쓰면서 그 마음을 내 글이라는 대지에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고 다시 나갈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도무지 다른 게 할 게 없을 때 너무 속이 쓰려서 견딜 수가 없을 때 그 속 쓰린 마음을 글로 쓰면 내가 위로가 돼.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힘든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힘든 마음을 글로 쓰면 그 글에 좋아요가 붙고 공유가 돼요. 그렇게 모여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 하나가 브랜드가 되는 거죠. 가장 쓰기 편한 책은 온갖 정보를 엮은 책들. 그것들은 이제 편집하면 되거든요. 근데 정말 쓰기 어려운 것들은 가장 쉽게 읽히는 것들인데 위로를 줄 수 있는 책. 문장이 짧지만 한 번에 다 읽을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책을 딱 읽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위로가 됐어. 근데 그런 책을 제일 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세월을 견딘 사람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생은 고통을 견디면서 날 찾아가는 길이잖아. 그럼 그냥 기나긴 여행인데 여러분이 그런 세상을 태어났을 때 누구나 같은 경험을 하고 고통을 느낄 때 그거를 글로 써서 남기고 그 남긴 것을 SNS를 운영하면서 계속 포스팅을 하면서 그걸 역사로 남긴다면 언젠가 굳이 책이 되지 않아도 그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이점이 또 생기냐면 글은 내게 내 마음과 결이 맞는 소울메이트를 부르는 가장 좋은 향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쓰지 않는 사람의 삶은 분쟁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나 와 나한테. 그래서 우리가 베스트셀러도 그렇잖아요. 베스트셀러에는 악플이 많거든요. 근데 안 팔리는 책은 언제나 평점 만점이에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만 사니까. 근데 잘 팔리는 책은 날 모르는 사람들, 내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우연히 손이 작게 돼. 나 안 맞지? 뭐야 나랑 안 맞네? 빵점. 그래서 평점 계속 내려가.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안 쓰면 계속해서 나랑 안 맞는 사람 찾아와. 근데 글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글과 마음의 결이 맞는 사람이 아, 이 사람이 이거 좋아하네? 나도 이거 좋아하는데 한번 찾아오죠. 그래서 저절로 평화로운 삶, 감정을 내가 돌볼 수 있고 서로의 감정을 알 수 있는 삶.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 아파하겠지 하면서 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아, 이 사람은 이 단어를 좋아하는데 이 단어를 바꿔서 얘기해 줘야 되겠다. 단어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예의 바른 어른을 만나게 되죠. 글쓰기는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써야지만
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누구를 부르고 있는지를 내가 남길 수 있거든요. 근데 글쓰기를 처음부터 그냥 막 시작하기엔 되게 막연해요. 그래서 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낭독과 필사인데, 필사를 하시면서 완전한 문장이 뭔지 느껴봐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대화할 때 의외로 단어로만 얘기해. 리모컨, 물, 불 꺼, 뭐 했어?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들어간 문장을 거의 책에서만 읽어.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헐 대박 소름, 이거 있잖아 3중 트리오, 이 세트로만 얘기를 해. 세상에 언어가 다 사라져도 다 얘기할 것 같아, 그거로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결국 인생에 그거밖에 남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풍부해지려면 언어가 풍부해져야 되고 글쓰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시작을 필사를 하시면서 완전한 문장을 자주 읽게 되면, 만약 여러분 부모라면 그걸 읽는 것만으로도 일상에서 아이한테 국어를 가르칠 수 있고 언어를 가르칠 수 있고 문해력을 높여줄 수 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가정의 언어 수준을 높이려면 여러분이 필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밴드에 김종원의 세계 철학 전지 필사단, 그리고 아이와 하루 5분 필사, 이 두 개의 밴드를 운영하는데 구독자가 거기가 한 34,000명 있어요. 세상에 필사를 하는 사람이 34,000명이 밴드에. 근데 지금도 여전히 가입하고 있고, 가입을 하도 많이 하셔서 막 오락하는 듯이 수락을 눌러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좋다는 것을 알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번 사랑해본 사람은 또 사랑하게 돼.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게 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게 자기 삶의 기적을 만드는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식당에 갔어요. 소믈리에가 있는 식당이에요. 그날 마침 한국에 유통이 안 되는 와인을 한 병 들고 왔어요. 그걸 이제 소믈리에한테 와인 서버를 부탁드렸는데, 이분이 제가 갖고 온 와인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보니까 그분의 눈빛을 보면서 곧 내게 질문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분이 저한테 질문했는데 그 첫 마디가 제 마음을 열게 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제가 지금 와인을 배우고 있는 사람인데 이 한마디에 마음을 열게 됐어요. 보통 소믈리에라고 하면 와인을 너보다 많이 알아,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이런 입장에서 서 있을 경우가 많은데, 저한테 저는 와인을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스스로 학생이 됐어요. 이 와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좀 알려줄 수 있으시겠어요? 하면 저는 가르친 입장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한마디로 상대편을 약자로 만들 수도 있고 강자로 만들 수도 있고 선생을 만들 수도 있고 학생을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음식을 먹으러 왔는데 또 와인이 뭐까지도 알려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소믈리에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했는데, 이 마음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누구나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한테 호감 갖고 있고 내 아이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다 사랑해.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이유는, 내가 말하는 게 화처럼 들리는 이유는 좋은 마음을 긍정의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게 언어로 변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더 필사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제가 글쓰기를 30년 하면서 책을 130권 정도 썼는데, 제 후배 작가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한번 사랑에 대한 시를 써봐라. 그런데 사랑이란 단어는 쓰면 안 돼. 하지만 네가 다 쓴 글을 읽었을 때 사랑을 내가 그릴 수 있어야 돼.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말을 전하려면 직접적인 얘기를 빼고 어떻게 하면 들었을 때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말을 전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차분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있어야 내 마음을 오롯이 잘 전할 수 있다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노와 화가 많아지는 이유는 어휘력 때문이다. 세상에 화를 잘 내는 성격은 없다. 화를 마치 하나의 언어처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휘력과 표현력이 좋아지면 분노와 화가 줄어든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글과 말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화가 많다면 책을 읽어라. 자주 분노한다면 필사를 시작하라. 감정을 언어로 옮기는 연습을 할 때 분노의 언어가 지성의 언어로 바뀐다. 제가 첫 강연을 할 때 교육생이 150명이었어요. 그 앞에서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떨렸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근데 저는 두려웠어요. 이 두 감정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휘력을 제압하고 있어야만 삶을 제어할 수 있거든요. 두려움은 어떨 때 느끼는 감정이냐면, 내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을 때. 두려움은 막막해져요. 앞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아, 깜깜해져. 근데 충분히 준비하면 어떨까요? 강의를 1000번 넘게 해보니까 강의장 앞에 서면 이제는 떨려요. 떨린다는 건 뭘까요?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기분 좋을 만큼 설레이다는 거예요. 떨림은 기대된다로 이어지고 두려움은 막막하다로 이어져. 이걸 정확히 구분하게 되면, 아, 내가 지금 두렵네, 준비가 안 됐구나,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 지금 떨리네, 내가 준비 열심히 했네, 충분하니까 나를 믿고 한번 해보자, 기대할 수 있어. 단어를 제어하고 제압하면 감정을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단어를 잘 쓰고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삶의 뜻밖의 플러스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배달 음식 많이 시킬 거예요. 늘 제가 배달 음식 시킬 때 추가 요구란에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항상 뭘 써요. 이번에 제가 영수증 하나 받았는데
준비해 왔어요. 제가 빵을 주문했는데 영수증에 이렇게 자필로 쓰였어요. 멋지신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요청란에 뭐라고 썼냐면 언제나 멋진 빵 감사히 잘 먹고 있습니다. 웃는 표시. 여러분이 이러죠.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 난 이런 말 듣고 싶은데 왜 아무도 나한테 잘했다고 해주지 않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해주면 세상이 나한테 들려줘요. 뭐든지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지? 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는 불행한 감정, 질투, 시기 이런 거에 빠지게 돼. 그러면 성장하지 않고 비난만 하게 돼. 비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비난하는 사람끼리 모여. 끼리끼리 모여서 얘는 난 괜찮은데 쟤네가 못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벗어나서 이런 생각해보는 거예요. 세상에게도 마음이 있어. 나는 세상의 마음을 알아보려는 노력을 했나? 나는 세상의 마음을 모르는데 왜 세상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랄까? 이렇게 그 세상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생각할 수 있게 돼. 그러면 이제 바뀌죠. 그러면 세상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걸 내가 만들어보자. 내가 나만 요구하지 말고 점점 성장하게 돼서 마지막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 둘 실력을 쌓아가면서 내 걸 좋아하는 사람을 만들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게 자기개발, 실력, 능력, 재능인 것 같지만 결국 감정을 잘 돌봐야 그걸 시작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차분해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분노를 올바른 언어, 따뜻한 언어로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사랑하는 단어가 나를 키운다. 그 사람이 품은 단어는 그 사람의 감정과도 같다. 자주 반복하는 단어가 나의 감정을 조각하는 셈이다. 긍정적인 단어를 곁에 두는 사람은 의식하지 않아도 희망과 사랑, 행복에 더 자주 머물게 된다. 감정이 그 말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기 때문이다. 삶의 무해한 단어를 가슴에 품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햇살을 닮은 단어만 내 삶에 허락하자. 제가 좋아하는 빵 소개 유튜버가 있어요. 이 빵 유튜버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빵 탐방을 가면 대부분 다른 유튜버들은 빵 앞에서 막 얘기해. 왜 저럴까? 생각이 들지만 댓글로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렇게 했겠지. 굳이 나쁜 얘기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는 항상 빵집에 가면 마스크를 써요. 아니면 빵 앞에 있으니까 말은 조금만 하자.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너 빵집 갔으니까 마스크 써야지 그러면 왜 마스크 써야 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은 당연한 거지. 우리는 언어의 수준에 맞게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단어 날 키운다. 사랑, 경탄, 존중, 근사하다, 예쁘다, 선물이다 이런 것들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내가 원하는 인생과 닮아있는 단어를 사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듣기만 해도 내 마음 행복하게 해준 것들을 사랑하시면 그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겁니다. 외로움과 고독 두 개를 보는데 두 개를 보통 혼용하는데 전혀 다르거든요. 고독은 내가 나의 성장을 위해서 자청해서 혼자 들어간 것. 외로움은 자청해야 될 때를 놓쳐서 혼자를 가둔 것이 외로움이다. 그래서 외로움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느끼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이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를 견디지 못해 외로움을 느낀다. 외로움은 타인의 존재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에서 구하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외로움에서 나를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외로운 사람의 특징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면 외로울 때 그거 하면 되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걸 안 하면 또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걸 하면 좋아하고 어떤 말을 들으면 내가 웃게 되고 어떤 말을 들으면 싫어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 한마디로 자기 취향이 없는 사람. 취향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움을 더 크게 느낀다면 자기 취향 노트 같은 걸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나는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좋아하나?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 가장 좋아하지? 내가 싫어하는 건 뭐지? 난 이 말 들었을 때 너무 기분 나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서 취향 노트를 쓰면 한 권을 다 마무리하게 되면 외로움에 빠졌을 때 그걸 읽음으로써 치유가 된다. 보통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거절을 못한다는 것은 자기 선이 없어요. 취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설명할 게 없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경계가 필요하다.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평가를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서로 힘이 되는 말을 합시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조금 더 친해진 뒤에 하죠. 사람은 모두 다르기에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경계가 필요하다. 화를 내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분노와 화로 넘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의 단단함이 필요하다. 적당한 거리를 세울 수 있을 때 마음은 차분함을 유지한다. 저는 거절을 1년에 한 500번 하거든요. 제 거절은 따뜻하지만 단호해요. 왜냐하면 제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글쓰기, 말하기 할 때 제 기준이 있어요.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쓰자. 내가 도움이 있는 곳에 가서 강연을 하자. 세상의 기준은 뭐냐면 돈 주는 대로 가자. 돈 많이 주면 안 주는 데는 버리자. 이런 건데 저는 내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글을 쓰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가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준다고 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기준을 잘 모르니까 작가님을 초청하고 싶어서 작가님이 초청된 곳에 가서 알아봤는데 기준을 찾을 수가 없었다. 돈의 액수로 기준을 찾으려니까 잡지를 못했던 거예요. 전 그래서 거절할 때
분명히 거절할 수가 있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근데 거절한 세월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나의 색이 더 진해져요. 거절할수록 내 인생은 더 분명해진다. 취향이 명확해지면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세월이 무엇이 점점 더 여러분의 인생이 명확해지고 여러분 자체가 브랜드가 될 거예요. 이상하게 웃고 있는데 눈은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도하게 웃을수록 내면이 피폐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사람 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 겉은 쾌활하지만 속은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 능력이 있어 일은 잘해내지만 눈빛에 슬픔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어릴 때부터 과정이 아닌 결과로만 평가받으며 늘 스스로를 의심하는 어른으로 자랐기 때문이다. 정말 잘한 걸까? 혹시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이 아무리 잘해도 잘못해도 마음을 놓지 못하게 만든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춰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조용히 글을 쓰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일.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망치고 밖에 나가서는 과도하게 웃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이라면 머무는 공간을 바꾸면 좋겠어요. 온라인도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모든 SNS도 악플이 그 공간의 분위기를 흐리기 때문에 다 차단, 삭제하거든요. 여러분도 SNS 머무는 공간, 실제 오프라인 머무는 공간 살펴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이 공간이 책이라면 나는 그 책을 읽을 것인가? 읽을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떠나는 게 좋아요. 계속 있으면 울면서 웃는 척하는 삶은 계속 살아야 될 테니까. 모든 거 다 성형하고 화장해도 눈빛은 성형할 수가 없어요. 눈빛은 슬픔이 묻어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공간에 머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가정도 역시 하나의 공간이에요. 가정은 큰 감정 덩어리예요. 가정에 딱 현관이 들어서면 이 집은 이런 집이구나. 당장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여러분 개개인이 내가 만나고 싶은 미래 공간에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추구하는 삶,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늘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말버릇,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어떤 의미가 있겠지. 오히려 이렇게 하면 좋겠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보자. 부정적인 감정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가오지만 긍정적인 감정은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금세 흩어진다.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말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버릇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쉽게 좋은 감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중에 어떤 의미가 있겠지. 이거는 제가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초등학교 때 할머니한테 자주 들었던 말이에요. 종원이가 했으면 이유가 있겠지. 그거 왜 했어? 누가 하라고 했어? 이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종원이가 했으면 걱정이 없어. 우리는 아이들에게 재산을,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언어라는 유전자를 물려주고 있다. 언어라는 유전자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그 아이가 무슨 말을 듣고 자라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줘요. 일본 여행 자주 가시잖아요. 일본 여행 가면 가장 익숙하지 않은 게 택시가 자동문이야. 그래서 제가 일본 여행을 처음 가는 동행자랑 같이 일본 여행 갔거든요. 가면서 이렇게 일러줬어요. 너 일본 택시에서는 절대로 문을 직접 열면 안 돼. 기사님이 되게 싫어해. 고장난다. 몇 번을 주의를 줬는데 택시를 타고 내릴 때 제가 손을 열었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알고 있어도 익숙해지지 않으면 또 저지르게 돼. 그래서 피사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이지만 나도 모르게 또 실수를 하게 돼. 나한테 반복적으로 내가 좋은 문장들, 좋은 인생의 조언들은 나한테 반복해서 잊지 않게 들려줘야 돼요. 자신이 애써 만든 결과를 과도하게 검열하지 마라. 사람은 능력이 없어 망하기보다 자기 능력을 믿지 못해서 망한다. 이게 맞는 걸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쩌지? 이런 질문은 불안이 만든 목소리다. 자신이 만든 결과를 계속 의심하는 건 그동안 애써온 시간과 노력을 스스로 무시하며 깎아내리는 일이다. 자존감은 더 빠르게 무너지고 스스로에 대한 검열 강도는 더욱 높아지며 내가 나를 견딜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지지 말자. 여러분이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금방 잊게 되는 이유. 사람들이 참견을 해. 너 그게 정답이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을 검열하게 돼. 과도하게. 여러분의 글쓰기를 금방 포기하게 된 이유는 내가 쓴 글이 잘 쓴 글인가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글을 잘 쓸 수가 없어요. 잘 쓰는 게 욕심이다. 여러분은 글쓰기 시작할 때 완성이 목표지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야. 그래서 자꾸 수정하고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분노, 부정 상태에서 빠져있지 않기 위해서는 글로 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 과도한 검열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대단한 글을 쓰려 하지 말자. 나는 나만큼 하면 돼요. 이거는 자녀 교육과도 연결이 되는데 아이한테 뭔가 시키고 이걸 아이가 할 수 있겠어요? 라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아이는 아이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이걸 아이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가 하나도 시도해본 게 없는 아이가 돼요. 했다는 게 중요해. 이런 삶을 여러분 스스로 할 때 들려주고 난 충분히 했어. 했던 과정 속에서 성취감을 맛봤으니까 결과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니까 자신한테 들려줄 수 있으면 감정을 잘 돌볼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글 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